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 죄송하고요. 지금 방금 연구원님께서 15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오전에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마 질문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제 발표는 15분 이내로 끝낼 거고요. 그다음에 질문 주시는 거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는 거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진출은 미국입니다. 미국 진출 사례이고요. 제목은 미국 전기차 배터리 MEB, ESS 진출 전략입니다. 여기서 ESS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대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고요. MEB는 이 MEB가 여러 약자가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MEB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폭스바겐사의 어떤 그 전기차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모듈러 일렉트로닉 드라이빙 매트릭스라 해가지고 그 제품에 관련 한국 기업들의 진출 사례, 저희랑 같이 저희 물류 기업이 진출하고 또 파주 기업이 진출한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고요. 사업 개요 일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 추진 내용 좀 설명드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이거에 대한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업의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SK 이노베이션이 미국 애틀란타 지역이 정확히는 커머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커머스라는 지역에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배터리 사업, ESS 사업 미국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SK 이노베이션은 여기서 만드는 것들이 리튬 셀을 만들고요. 이 리튬 셀을 공급받아서 저희 한국 그 많은 이 협력업체들이 MEB 제품이나 ESS에 어떻게 보면 외장 제품을 보내서 SK 이노베이션에서 공급받은 리튬 셀을 이 외장재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 제품들을 미국에 있는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포드에 납품하는 그 유통 구조이고요. SK 이노베이션이 진출한 이후에 이 지역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뭐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커머스라는 지역에 이런 식의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일종의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넘어가는 내용은 이 ESG 산업이나 아니면은 MEB 산업 관련해서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또 진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뭐 길게 설명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주요 사업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1차 목표는 2차 전지 배터리 케이스, 즉 케이스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외장 제품, MEB 제품을 국내에서 미국으로 반입을 합니다. 이 반입 이후에 현지에서 포장 창고나 아니면은 제조 공장을 통해 가지고 일부의 제조 공정을 거친 이후에 이 제품을 스마트 용기에 다시 재포장해 가지고 SK에 납품하는 첫 번째 구조가 있고요. 두 번째 구조는 이 제품을 가지고 또 SK에서 제공받은 리튬셀을 안으로 넣어서 다른 포드나 폭스바겐 그다음에 볼보사 같은 전기차 회사에 납품하는 이 물류 구조를 세팅하는 것들이 제 1번 과제가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좀 말씀드릴 내용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은 한 업체, 저희가 지금 이 지역의 클러스터, 즉 이 커머스나 애틀란타 지역의 이 관련 한국 중소기업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업체들의 클러스터가 형성된 지역에 들어간 업체들 중에 한 업체의 물량입니다. 계약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계약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원래는 2021년부터 양산이 계획이 됐었는데 아까 보셨던 대로 SK 쪽에 그 제1공장 건설하면서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오고 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SK에서 그 현장에서 출장을 보내신 분들이 거기서 일하다 걸려가지고 미국 이민법에 걸려가지고 쫓겨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2022년 양산으로 지금 목표를 재설정한 이후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ESS 에너지 시스템, ESS 미국 현지 납품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결론적으로 SK 이노베이션 현지 공장에서 리튬셀을 제공받는 것들은 같습니다. MEB랑.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가장 큰 다른 점은 사실은 제품 자체는 전혀 다른 제품이고요. 또 이 ESS가 팔리게 되는 최종 엔드 유저는 MEB랑은 다른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발전 업체라든가 어떻게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미국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ESS를 보조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많다 보니까 이거에는 납품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클러스터를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애틀란타였다면 이 ESS 산업은 최초에는 애틀란타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뭐 전혀 다른 지역 찰스턴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물류 구조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S 제품이나 LED 제품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장표에 담아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이거 옛날 거다, 옛날 거. 이거 옛날 거죠. 옛날 거 필요 없다. 자, 여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장표를 잘못 꺼내가지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첫 번째 사업조사 및 분석 내용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커머스에 있는 이 지역에 저희 물류사의 물류창고, 또 화주사의 물류창고, 역시 자체 창고가 되겠죠. 여기에 포장 공장을 기능을 겸한 조립 공장을 일단 세팅하고 현지에 입지를 선정한 이후에 만드는 과정과 동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들이 제1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현재 5개사가 이 과정을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 또 2020년에 5개사 중에 2개사가 이미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법인을 완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법인을 운영 중에 계시고요. 저희 물류사 역시도 애틀란타 지사를 만들었고 또 애틀란타 창고를 계약했습니다. 뒤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법인 인가 설립, 또 입지 관련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제 자료가 하나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다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거. 이거 중간 거죠. 이거 하라고. 네.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천천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입지를 위해서 저희가 애틀란타 지역에 주요 지역별로 사실은 이 뒤에 장표에 빠져 있는데요. 현재 미국 진출을 계획하신 업체들이 대부분이 기존의 현대차, 기아차 1차 벤더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해외 진출 경험이 거의 없으신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 때문에 중국 진출 경험들은 다 가지고 계신데요. 그때 진출은 중국 진출사들이 현대자동차가 거의 뭐 이 1차 협력업체들이 진출을 거의 서포트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현장을 새로운 사업장을 해외 메이킹을 하시는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저희 물류사가 본의 아니게 많이 인바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것처럼 그림 다 잘렸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장표입니다. 제가 전달된 장표인데 저는 이걸 띄워주실 줄 알고 준비를 안 했다가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바처럼 이 법인 인가 절차를 거쳤고요. 인가 절차를 거쳐서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가 이후에 결국은 이 MEB 제품이나 ESS 제품이 미국으로,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주요 부품 공급사들이 물건을 국내에서 집판을 해서 미국의 이커머스라는 지역을 사바나항을 통해 가지고 진행한 해상운송 루트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고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메인스트림은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 출발, 또 사바나라는 남부 포트를 거쳐서 역시 RIPI, 리버스 IPI를 거쳐가지고 애틀란타 IPI까지 올라간 이후에 여기서 다시 트럭 운송으로 커머스에 있는 현장 공장과 물류 창고로 가는 것들이 메인스트림이고요. 저희가 계획한 메인스트림이고요. 문제는 두 번째, 올해 작년에 물류 대란이란 만큼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역시 많은 화주사 중에서도 만약에 이런 식의 물류 스트림이 막히게 되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두 번째 대안을 고려하는 것들은 잘 아시는 바대로 MLB, 즉 롱비치나 LA를 통해서 항구를 통해서 배가 접안이 되고요. 여기서 내려진 물건들이 하역된 물건들이 철도를 타고 애틀란타 IPI 도착을 한 이후에 애틀란타에서 다시 공장까지 들어가는 트럭 운송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됐고요.
자, 이 방법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이고 여기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항공운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항공운송하기에는 상당히 볼륨도 크고 무게도 크기 때문에 항공운송에 대한 대책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나온 세 번째 대안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LA까지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상 운송을 한 다음에 LA에서 팀트럭을 사용해서 LA에서 직접 커머스까지 팀트럭으로 운송하는 방법을 또 하나 고안을 했고요. 마지막 방법은 사바나 포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바나 포트가 아닌 찰스턴 포트를 활용해 가지고 같은 루트죠. RIPL 루트를 통해 가지고 다시 커머스까지 가는 방법으로 이 운송 루트를 개척을 해서 현재 저희가 샘플을 보내거나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첫 번째 방식, 즉 애틀란타로 가는 방식에서 사바나에서 RIPR 거쳐서 애틀란타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커머스로 가는 방식과 아주 급할 경우에는 사바나 포트에 내린 물건을 철송을 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부터 트럭을 거쳐서 트럭이 여기서부터 커머스까지 끌고 올라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물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게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미국이다 보니까 특히 올해 오션 프레이트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물류비가 제품 단가에 들어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고 별도의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나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D사, T사 이런 회사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회사원님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별도의 그 컨설팅을 했는데요. 어찌됐건 그래도 저희가 장표에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을 정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가격으로 어떻게 하면은 운송비를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가 컨설팅을 전개를 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표와처럼 제 메인스트림 방법, 세컨 웨이, 서드 웨이, 포스 웨이, 피프스 웨이대로 일단 오션 프레이트나 모든 물류 비용을 정량화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거 진행할 때 가장 참고로 삼았던 것들이 저희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시카고에 진출한 업체 거 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비슷한 방식으로 했던 방식을 거의 벤치마킹해서 진행을 했고요. 뭐 통관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뭐 이것도 지금 같이 진출을 계획하신 업체한테는 중요한 내용일 텐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로터 방식으로 사바나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해상 루트가 파나마 거쳐서 즉 적도로 붙어서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제품들이 습도에 굉장히 민감한 제품이다 보니까 파나마 진항했을 경우에 암만 방청 비닐을 넣고 한다 하더라도 습도가 나와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물기가 발생하게 되면 제품 자체를 버리게 돼서 과연 컨테이너 내에 온도가 몇 도로 설정돼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결론은 뭐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방청을 더 강화한 방식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드렸지만 가장 좋은 방식은 저희도 뭐 전문가 집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도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테이너 운송할 때 그 스토잉할 때 일단 가장 탑 부분이나 가장 왼쪽 오른쪽에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의 부분에 스토잉이 되지 않고 약간 내부에만 들어가더라도 온도 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일단 저희가 내린 결론은 부산에서 선적을 할 때 미리 저희가 해서 스토이징 위치를 선사랑 같이 저희가 지정을 해서 특수한 지역에 선사마다 올릴 때마다 스토잉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해칭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내용은 이게 이 업체의 가격들이 나와 있어서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바가 잘 안 보이지만 각각의 제품들에 대한 부산 포장 창고부터 미국 포장 창고에 도착한 이후 제조 과정, 그다음에 제조 과정에서 다시 SK 이노베이션으로 들어가는 전 과정에 대한 일단 일종의 견적표인데요. 이 견적표를 완성을 해가지고 이 가격대로 물류비가 책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SK이노베이션이 작년에 1공장이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공장도 확정이 됐고 3공장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동반 진출은 아니지만 저희가 먼저 들어가고 저희 팔로우업으로 들어오셨던 화주사 역시 D사가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이요. SK이노베이션 애틀란타 커머스 공장에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이미 제1공장 설립을 마치셨고요. 저희 물류사 역시도
저희는 이제 사무실은 이 지역에 물류사 사무실이 갈 곳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저희가 이 화주사들 물류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저희가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은 이제 애틀란타에 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는 것들은 관련해 가지고 저희 D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과 미국 진출 같은 방식의 MEB ESS 제품 관련 업체들과의 저희가 MOU 맺은 내용과 다는 드리지 않았고 일부만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물류사가 커머스 지역에 있는 물류 창고랑 계약한 계약서 내용과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는 못 설명드렸지만 이 모든 물류의 시작은 부산부터 시작됩니다. 부산의 제품들이 집화돼서 이 집화된 상태에서 포장하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치 CKD 비즈니스처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 집화 물류 창고 확보가 이미 완료가 됐고요. 이 부산 물류 창고 집화된 이후에 밑에 보시는 것들은 이 MEB 관련해 가지고 물류 창고비 또 창고 비용, 제품 단가 같은 것들이 계약된 내용입니다. 물론 그 미국 창고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인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업체에서 너무 꺼리셔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만 저희가 장표에 보여드렸고요.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현장에서 부산 출발 때부터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검사 검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검사 검수 과정은 저희가 부산부터 시작해서 미국 애틀란타 현지까지도 저희 현장 직원, 저희 지사 직원이나 저희 본사 직원 파견을 통해서 검사 검수 업무만큼 완전한 저희 쪽으로 외주하는 방식으로 이미 설계를 했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할 때 제일 맨 처음에 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인 IT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고는 이런 식의 물류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컴플릿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 포장 부분 관련해서 물류 관리 프로세스에서 저희 시스템이 완비가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공급사들이 물건을 한국의 포장 창고로 옮겨서 어떤 방식으로 포장을 한 이후에 국내 운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선적 통관까지 어떻게 가느냐를 저희가 WMS 또 각 화주사의 ERP를 링크를 시켜가지고 웹 버전으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보신 1-2는 미국 창고 관련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통관을 거쳐서 미국 내 운송을 통해서 창고에 입고된 이후에 그다음에 제품 검사 이후에 포장 작업 또 조립 작업을 거쳐서 결국은 미국 내 운송을 통해서 SK 이노베이션에 납품되는 그 시스템 즉 WMS 시스템을 확보를 한 거고요. 마지막 보시는 것들은 ESS 제품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BOM을 통해 가지고 이 ESS 제품들이 어디서 완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품들이 구성이 되고 이 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현지 통관이 이루어지며 이 방식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립되고 그 각 과정에서 나오는 물류비 또 기타 다른 비용들을 저희가 시스템화 해가지고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화주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 기대 효과나 휴트릭도 분석은 따로 말씀 안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 발표 여기서 마치고 질문 주시면은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는 항공대학교 이현수 교수님이십니다. 토론 시작해 주세요. 제가 화면 공유할 수 있나요? 네, 화면 공유 눌러주시면 됩니다. 교수님. 제가 누르니까. 아니, 교수님께서 밑에 지금 보시면 공유가 됐나요 지금? 이사님 화면 공유 꺼주세요. 저요? 네. 예. 지금 화면 공유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요? 화면 공유 중이라 나오는데. 됐습니다. 됐어요? 네네.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저 항공대학교 이현수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뭐 대체로 오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포맨과 공유를 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제 좀 몇 가지 질문하고요. 뭐 조금 어떤 부분은 좀 코멘트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이게 굵은 글씨로 돼 있는 부분이 아마 이제 도출을 하고자 했던 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제 그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포함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여기 미국 생산법인 시설 및 물류창고 입지 관련돼 가지고 선정 작업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특히 물류시설 같은 경우에 비교 분석, 입지 비교 분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비교 분석해 가지고 이게 뭐 어디로 결정이 되고 이게 선정한 이유 같은 것들이 제가 안 보여 가지고 혹시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예, 나중에 한꺼번에 질문이 많이, 예. 예, 알겠습니다. 공장 입지 시설, 그래서 이제 선정 관련돼 가지고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그 최종 조립 일부 하는 그 포장하는 그 공장을 이야기한 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생산법인 시설 선정했다 그래서 사실 공장 입지도 물류나 SCM 요소를 사실은 반영해 가지고 중요한 팩터로 반영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공장 입지도 이 두 가지 물류 SCM 팩터를 반영해서 이제 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물류센터에 최종 조립 일부 과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법인 시설이라는 것이 그 물류센터 내에 한정된 조립 시설을 의미하는 건지, 아마 그게 제가 뭐 분명하지 않아 가지고 혹시 이제 공장 입지 선정에 이제 혹시 물류 팩터 반영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커머스의 물류 창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지 생산법인 창고하고 연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협력업체들, 진출한 업체들도 지금 있고 또 진출할 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또 그 다음 단계엔 뭐 포드나 폭스바겐도 있고, 지금도 좀 그 공급 체인이 좀 여러 구성원이 포함된 구조고, 이게 향후에 아마 점점 좀 늘어나고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제 포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또 화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향후에 잠재 화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면은 조지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도상에 어떠한 이제 업체들 시설들이 있고 이들을 어떻게 네트워크 연결되고 이걸 이제 어떻게 연계하고 통합하고 공동화해가지고 이제 물류 서비스 제공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포맨이 뭐 특정 기업만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들이 늘어나고 물량이 늘어나야지 규모의 경제가 돼가지고 훨씬 더 이제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포맨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이 중요하기도 하고, 향후에 다른 기업들도 야 이게 포맨이 지금 이거 특히 조지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부 미국에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포맨을 이용하면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유리하겠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재고 최적화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이제 그 컨틴전시 플랜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재고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운송 대안을 써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제 재고를 긴급하게 보충하는 뭐 그런 이제 컨틴전시 플랜이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창고 내 재고 최소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컨틴전시 상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마 근본적인 보다 이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해결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고 최적화가 중요할 텐데, 그래서 재고 최적화는 이제 미국 내 창고 재고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재고 부족 상황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내에서 어떤 부분들은 이제 한국 내 급한 부분은 이제 그 미국 내 창고에서 재고로 커버를 해야 될 거고, 조금 덜 급한 부분은 아마 한국 내 창고에서 커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양쪽 창고 내에서의 어떤 이제 재고 최적화 전략이 달라져야 될 것이고, 또한 이제 그 품목별로 어떤 건 이제 굉장히 뭐 불확실성이 큰 품목이 있을 것이고, 어떤 품목은 이게 제때 공급이 안 되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품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품목별로도 아마 재고 최적화가 다 차별화돼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싸게 항공 운송 등으로 커버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근본적으로 그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마 뭐 생각을 하고 계시긴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시는 것이 뭐 화주 기업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내 창고 운영이 지금 상당히 조립 부분 등도 포함해가지고 여러 이제 물류에 추가되는 부가가치 서비스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포맨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뭐 그 현지에 있는 파트너들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BOM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BOM에 따라 가지고 지금 DMI까지 지금 이제 포맷에서 수령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이제 수령할 계획 단계인 건지, 그다음에 조립 작업 부분도 지금 이제 포함되어 있던데, 조립 작업도 실제로 지금 포맷에서 직접 수용을 하는 건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다 미리 보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 컨틴전시 플랜.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미리 랜드 브릿지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항공 운송한다든지 몇 개에서 이제 컨틴전시 플랜을 대안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틴전시 상황별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품목별 등등을 해가지고 차별화된 최저가 전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서플라이 체인 구축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는데, 이게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항만, 그다음에 공항만에 있는 물류 시설들, 그 공항만에 있는 이제 CFS, 그다음에 카머스에 있는 이제 뭐 이제 물류 거점, 그다음에 뭐 SK, 그다음에 더 나가서 볼보, 포드 등등 해가지고 서플라이 체인 전체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의 성격상 이게 위험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라이선스를 뭐 확보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게 굳이 확보를 하는 것보다는 확보하고 있는 현지 파트너를 선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마 더 싸게 먹힐 것 같긴 한데,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뭐 제가 조금 질문이 많았습니다만, 뭐 이제 해당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아니면 뭐 향후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페이지로 좀 넘어와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첫 페이지로 좀 넘어와 주시죠. 장표를. 다시, 그럴까요? 오케이. 예.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셨던 질문이 이 물류창고 입지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물류창고 입지는 제가 그 주소까지도 드렸는데, 정확히 아까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거기 현지의 포장, 그다음에 조립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딸려 있는 물류창고가 있는데요. 그 물류창고의 운영을 저희 물류사인 포맨이 진행을 하기로 계약이 돼 있고요. 또 거기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별도의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이 별도의 물류창고를 저희는 외부 창고라고 부르는데, 이 외부 창고는 저희 포맨이 저희 물론 파트너사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입지 선정할 때는 사실은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그렇게 많이 개발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저희가 입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들은 SK 이노베이션하고의 접근성, 동시에 또 결국은 도로망도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 건설 기간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게 새 신규 토지를 사가지고 건설을 하긴 미국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인, 그러니까 이 포장 창고 법인 자체도 기존에 있던 공장을 구매를 해서 거기에 레이아웃을 바꾼 형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매니지할 때 뭐 이 입지가 정확하게 반영이 됐냐? 그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파주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들은 SK이노베이션하고 움직이는 내륙 운송망이라든가 거기 또 420번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굉장히 거기선 큰 도로인데요. 그 메인 도로에 같이 입지하고 있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입지였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지금 지적 주신 것 중에서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D사도 마찬가지고, 덕약이라는 회사인데요. 뭐 D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일종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클러스터가 돼 있는지 뭐 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그게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계약을 할 때 SK 쪽에서 기밀 조항을 좀 넣어놔가지고요. 이것들을 저희가 다 공유시킬 수가 없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다음번에는 제가 어떻게, 이게 사실은 이게 기밀 조항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간 게 좀 있고요.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요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세 번째 장에서 컨틴전시 플랜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우리도 또 저희 역시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컨티전시 플랜이 안 나오게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최적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저희가 시스템 구성도를 보셨습니다. 그 시스템 구성도 보면은 국내 물류 창고하고 집합 창고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다음에 미국 창고하고 SK 쪽 납품하는 구정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게 BMI 방식으로 가는데요.
문제는 모든 식의 재고가 이 창고별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한 방법은 SK이노베이션의 그러니까 납품 일자와 또 현재 미국 내의 재고 상황, 또 국내 포장장의 재고 상황들이 자동으로 오토봇으로 이게 연계가 돼가지고요. 도착이 늦어질 거로 판단되는 것들이 저희가 자동 알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빨간색 알람이 뜨게 되면은 무조건 운송이 진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시스템을 하니까 꾸몄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 shipping 모드별로 봐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현재는 그 거의 대부분의 95% 이상의 운송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메인스트림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만 에어 운송은 최소화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만약에 컨틴전시를 저희가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실제로 한번 활용해 본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A에서 팀 트럭으로 직접 커머스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물류비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도 항공 운송비라고 비교했을 때 봐가지고는 리드 타임에서는 한 8, 9일 더 넣습니다. 팀 트럭이요. 그런데 물류비를 비교해 보면 10분의 1도 안 들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팀트럭 방식으로 하는 것들의 컨디션 플랜을 가장 역점을 좀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컨설팅 중에서 추가로 컨설팅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교수님 지적해 주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이 제품이 한국에서 들어갈 때는 이게 그냥 일반 운송 제품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제품인데 말씀 주셨던 대로 이 MEB 제품과 ESL 제품에 모두 삽입이 될 경우에는 이 제품은 미국 제품이 됩니다. 게다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 위험물 운송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국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볼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업체에 미국에 기반은 애틀란타 쪽 그 커머스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보 찰스톤 공장과의 거리 접근성 문제 때문에 다시 별도의 공장을 지금 입지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이 위험물 운송에 대한 어떤 방식을 진행할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지금 많이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에 별도의 컨설팅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이거에 대한 결론이 아마 올 말 지나고요. 1월 달까지는 저희가 보고서를 받기로 했고요. 일단은 제일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은 엔드 유저, 즉 볼보 쪽에 납품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조립 공장이요. 그래서 일단 입지를 같은 주 안에 끌어들여서 일반 운송은 아니고 위험물 운송이지만 당장 운송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해놨지만 만약에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만약에 인터스테이트 간에 운송이 하게 되면은 이게 처음부터 다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컨설팅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짧아서 충분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마이크 키시고 발표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화면이 보이시는가요?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 컨테이너 로지스틱스의 유성우입니다. 저희가 요번에 금년에 헝가리의 지역에서 저희 화주 기업, 저희 고객사하고 함께 이 고객사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폴란드에서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저희 고객으로 지금 현재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고객과 함께 헝가리 진출한 사례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진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올해 좀 본격적인 활동을 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지만 그 이전부터는 저희가 좀 노력을 했고요. 준비를 좀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드리면 헝가리가 요즘에 이제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된 것이 수년 전부터의 사실이고요. 그런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현재 많은 관심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유럽에서 헝가리는 폴란드에 이은 그런 투자처로서 해외자처로서도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도 헝가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럽에서도
헝가리를 향해서 투자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주로 그 독일에서 그 투자를 많이 해왔고요. 또한 일본계의 그 수즈키 자동차 회사도 공장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여기서 운영을 해왔던.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투자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여전히 있고, 또 최근에 그 배터리 관련해서 한국계 회사가 2개가 들어가고 있고 또 다른 관련된 큰 회사들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헝가리 정부에서 그런 유치를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유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그 지역을 나누고 그 헝가리 내의 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법인세율을 대폭 감소시켜줌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그 투자 메리트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배터리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그 유럽 지역 또 전 세계적으로 그 자동차용 배터리가 계속해서 그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법제화되는 부분들, 그 유럽 내에서 향후에는 그 연료를 통해서 자동차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생산을 크게 이제 그 감축시키고 이런 친환경 그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이런 전기차에 대한 어떤 생산들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면서,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 보면 폴란드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는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등이 지금 그 동유럽으로 진출해서 지금 활발하게 공장을 건축하고 이미 이제 생산에도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계의 그 부품 업체들이 배터리 그 제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배터리 그 부품사들이 지금 또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헝가리가 그 와중에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이 각각 그 헝가리 내에 그 공장을 배치하고 있고, 또 그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제3공장의 부지까지도 확정을 해서 이미 그 공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된,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품 관련된 그 시장은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헝가리를 타겟으로 두고 사업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그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부품에서는 SK가 있는데, 우선 삼성 SDI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삼성 SDI는 과거에 삼성전자의 TV를 생산하던 그 공장을 인수해서 지금도 그 TV 생산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 SDI의 자동차용 전기차용 그 배터리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고 현재 그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 공장을 더 증축하고 설비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고객들로 봤을 때는 유럽에 있는 또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 유수한 고객들을 현재 그 고객으로 두고 있고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완전히 활성화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현재에도 계속 그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부품사들도 헝가리로 진출을 해서 현재 공장을 설립하거나 또는 아직까지는 설립하지 않더라도 설립하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상으로는 2021년이 되면 양산 체제가 완전히 되어서 그 다양한 그런 물류 활동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으나, 이제 그 코로나의 팬데믹들이 좀 영향을 줘서 현지에서 느낀 바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하게
활성화되고 양산 체제로 돌아가지는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부품 공장들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국제 간의 물동들도 이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어떤 협력사들도 작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직접 가서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만나서 관련된 그런 시장에 대한 그 정보들도 파악을 해보면 분명히 이제 그런 SDI를 통해서 그 SDI가 연결되어 있는 부품사들은 그 SDI가 요구하는 대로 30분 정도의 이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입지를 하고 거기에 그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도록 하는 그런 요구의 사항에 맞춰서 지금 그 부지를 확보하거나 그 공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코마른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 대단히 공장 부지를 확보해서 이미 공장이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가동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그 부다페스트에서 봤을 때 남쪽으로 이반차라고 하는 곳에 또 후보지를 두고 거기에 상공장을 건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SK에게서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관련된 메인 그 부품 조립사가 이제 인지 컨트롤스이고 그 인지 컨트롤스를 향해서 그 하위에 있는 부품 업체들이 지금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나름 그 활발한 그 외에도 그 물론 그 자동차 배터리와 연관된 기업들이기도 하고 또 또 주로 보면 일반적인 그런 자동차 부품과 관계 있는 그런 회사들이 헝가리에는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원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고려 제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 공장을 설립하고 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한국계 기업들 또 뭐 물론 글로벌 기업들도 진출해 있지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헝가리에 진출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공장 건설 또는 창고를 건설하는 니즈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고 또 그에 따르는 수입 또는 창고 운영 또는 수출 이런 부분에서의 물동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헝가리 그 글로벌 회사들이 공장을 갖고 있지만 특히 경험했던 부분들은 이제 스즈키의 그 차량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헝가리에서 생산을 해서 그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헝가리로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그 인지도가 높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건 확실하고요. 또 다양한 그 자동차 회사들이 진출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 시장들과 좀 별개로 그 SDI라든가 SK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또 다시 신규로 이제 그 제2의 어떤 붐 같은 그렇습니다. 또 저희 그 한국계의 그 물류 회사들도 외국 회사들도 뿐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면 뭐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SDS가 주요 메인 그 물류 관리 회사로서 지금 위치하고 있고 그거 관련된 어떤 파트너들과의 관계 속에서 삼성 SDI를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FSK라는 회사는 또 SK그룹을 향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타의 그 다른 큰 물류 회사들도 판토스가 그 폴란드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진출해 있지만 헝가리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현재 그 투자와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물류
적인 측면에서의 시장은 상당히 그 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이제 중소 물류 회사로서는 이러한 그 환경에서 이런 경쟁도 심하고 저희들하고 뭐 레벨이 다르기도 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살아남고 여기에 그 저희들의 영역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로서는 큰 그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뭐 국제 운송도 하겠지만 저희가 좀 타겟을 두고 있는 것은 헝가리 내에서 VMI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창고 관련된 사업하고 또 로컬에서 움직여지는 뭐 인바운드 트러킹이라든가 아웃바운드의 배송이라든가 또는 그 인바운드 시에 그 블럭 트레인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아예 현지화를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서 저희는 좀 나름대로 저희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살려서 그 저희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관심사는 그 어디에 입지를 정할 것이냐의 관점이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있는 지도에서 보면은 코마롬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위치한 지역이고 궤드라고 하는 곳이 그 삼성 SDI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두 제조사는 부품사들에게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약 30분 이내에 납품이 가능한 곳에 거점을 마련하라. 공장 생산시설 또는 창고를 마련하고서 서비스를 하라라고 지금 공급을 하라고 어떤 그 가이드들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창고들도 거기에 위치한 부분들에서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데 상당한 부분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 코마롬 지역이나 삼성 SDI가 있는 곳 지역에는 그런 마땅한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창고들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물량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이제서 이제 그 현재 공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조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그 코마롬과 궤들을 중심으로 약 30분 내에 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숙제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그 장표 중에 바탕에 있는 것이 이제 부다페스트의 영역인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남부 쪽이 유지되어 왔던 또는 구축되어 왔던 창고 또는 물류단지가 남쪽에 있게 돼 있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그 상단 그러니까 북서쪽이 이제 SK가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부분에는 지금 창고들이 거의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고요. 또 오른쪽 위의 상단, 그 북동쪽에 이제 SDI가 신규로 들어간 자리라서 그런 부분에서 또 그 창고에 대한 어떤 입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그 부다페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그 전체 창고가 현재 어떻게 위치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갖고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것에서부터 이제 그 각 공장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는지 하는 부분들을 챙기면서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같이 동반 진출하고 있는 그 고객은 양쪽 다 SK나 또는 SDI에다가도 그 영업적인 망을 가지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는 SDI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SDI에 이제 납품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이고 그렇다 보니까 북동쪽에 저희들의 그 위치를 좀 준비해 갖고 입지를 창고로 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법인이 설립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그 작업들은 입지를 완전히 선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지금 저희가 접촉을 했고 실제로 시장 조사를 하면서
만들었던 그 창고를 지금 공사하는 중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가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확인했던 가격들이 저희가 예상했거나 또는 기대하는 가격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가격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희 좀 고민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런 물류 창고를 개발하는 페스트로부터 외곽 지역에 지금 보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쪽에 위치하고서 지금 물류단지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 형태고요. 이건 좀 다른 그 업체가 또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그 설계와 조감도를 통해서 지금 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제 털을 지금 닫고 있고 요것보다가 이제 조금 더 진도가 나갔겠지만 아직 이런 형태로 완성된 창고들은 헝가리에서는 아직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또는 그 창고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비해서는 아직 공급들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뭐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확보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사업 모델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인바운드 되어서 들어오는 물량들에 대한 통관 그리고 레일이나 또는 트러킹을 통해서 인바운드 운송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담당을 하는 부분들을 갖고 싶고 창고는 그 여러 형태로 그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해서 VMI라든가 또는 뭐 여러 보세 형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고 또는 제품을 창고 그것이 이제 다시 공장까지 납품되는 그런 영역 안에서 현지에 직접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목적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 단계적으로 앞으로 그 계속 나가려고 하는 그런 활동 계획인데요. 현재 보면 사실은 그 조금 그 뒤로 좀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그 여러 자동차 관련된 뭐 반도체 이슈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삼성이나 SK 쪽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 자동 완성차에 납품하는 그런 일정들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계속 그게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나갈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저희 고객사 법인이 설립되었고 저희는 이제 폴란드의 법인이 있고 또 헝가리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늦기는 하겠지만 분명히 그 시차를 두고 구현을 해서 여기에서 그 이번 그런 그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힘을 얻고 사업을 전개시킬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정 토론자이신 동명대학교 김강희 교수님께서 토론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네,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들립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지금 카메라가 좀 이상해가지고 화면이 좀 안 보이는데 일단 양해 예. 말씀드리고요. 저기 자료 화면 중에서 9페이지 한 번만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네. 보이시나요? 예, 예. 네네. 죄송합니다. 12페이지. 제가 받은 거랑 또 틀린. 네. 제가 조금 손을 본 것 같습니다. 저기, 그 물류 주요 이슈 해가지고 주요 창고 후보 지역에서 나오는 PPT 장면인데요. 요거 다음 이전 거 같습니다만 뭐 하여튼 요거 조금 전에 또 뭐 이거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현재 폴란드하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뭐 뜨거운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동유럽 지역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 물류기업들이 진출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이 폴란드 물론 괜찮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쪽에 뭐 슬로바니아부터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내륙 국가로 둘러싸인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항만 지역을 타 국가의 항만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점이 한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헝가리 쪽에 진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류 기업의 요구를 주로 하는 게 물류센터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배송 기간이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갈 때는 한 40일에서 45일 정도 걸리니까 이 기간을 좀 단축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요새는 그 소량 다품종으로 운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적시 배송을 좀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이런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금 에어 컨테이너가 제시하고 있는 이 물류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통관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함부르크나 뭐 브레멘에서 갖고 와가지고 헝가리 쪽에 들어오면은 이 헝가리 쪽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전산화는 진행되었다고 얘기들은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해결 방안을 좀 갖고 계신 건가 하는 게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항공물류 쪽에 그 얘기인데요. 주로 함부르크를 이용해서 들어가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함부르크 항이 마비가 되었을 경우에 다른 대안에 대한 대비책은 좀 갖고 계신 건가 하는 게 조금 궁금한, 그런 좀 루트 다양화라 그럴까요? 그쪽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가 하는 거고요. 조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항공물류 쪽도 지금 진행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 헝가리까지 직항이 없고 또 헝가리의 대표적인 항공회사였던 말레부 항공이라는 회사가 지금 파산을 해갖고 없어진 상황에서 이 환적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입장에서 중간 환적지를 그럼 어디로 결정하는 거에 가장 좋은 건가에 대한 뭐 솔루션이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공장 위치를 지금도 아직도 이제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SDI나 삼성 SDI나 뭐 SK 이노베이션 근처에 있는 이 생산자 중심으로 하는 물류 입지도 중요하지만, 이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헬싱키 코리더라고 해가지고 8개의 유럽을 관통하는 도로들이 쭉 있는데, 그 8개의 관통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입지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서 물류 입지를 좀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해외로 이제 발견되어 있는 국가로 한 7개 국가가 국경을 맞물려 갖고 있으니까 동유럽 전체 내지는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전 전자 등록제도를 거쳐가지고 반드시 사전에 이러이러한 물건들을 수출을 합니다, 수입을 합니다 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게 신고를 열심히 한다고 신고를 하지만 서로 누락되었을 때에는 뭐 징벌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의 세금을 때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네. 예. 간략하지만 제가 알고 있고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함부르크보다는 지금 현재는 코포를 통해서 동유럽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글로비스나 판토스 이런 곳에서 현재 블록 트레인을 통해서 이용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저희가 지금 헝가리는 아무래도 위치상
코포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지금 가장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헝가리에서도 보면은 위에 트리에스테라든가 지금 코포 그리고 리에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헝가리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런 인바운드망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코포에 어떻게든 거점들을 마련해서 그런 통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CY나 또는 인랜드 CY 레인을 올리기 위한 어떤 물량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통관을 위한 그런 대기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하려고 그렇게 좀 대안 삼아 좀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헝가리가 보시다시피 원래의 루트는 이제 폴란드의 어떤 대안으로 봤을 때, 대안 루트로 봤을 때는 이나 이런 철도 라인을 헝가리까지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준비되고 있고 또 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헝가리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어지는 형태도 철도망이 활성화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들도 이제 포워더로서 현재는 이제 머스크 라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철송과 연계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어떤 루트들도 저희가 좀 확보를 해서 고객사들이 봤을 때 어떤 배를 통해서 또는 이런 철도를 통해서도 움직일 수 있는 사실 올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어려움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 주신 대로 철도라든가 또는 포트를 코포나 리에카 또는 트리에스테의 이런 위치에 같이 좀 다양하게 루트를 좀 구성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항공물류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현재는 지금 비엔나를 통해서 대부분의 물량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지에서 어떤 그런 파악을 했을 때도 비엔나와 부다페스트 사이에 어떻게 셔틀 개념으로 차량을 투입해서 통관 후에 물량을 가지고 올 것이냐 이런 고민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비엔나가 워낙 지금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통관이나 여러 면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또는 여러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부다페스트 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현재는 비엔나 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다페스트는 이제 LOT가 폴란드 항공이지만 이제 헝가리의 어떤 부다페스트 항공 어떤 앞으로의 전망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동안은 여전히 비엔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비엔나와 부다페스트 간을 원활하게 지금 운송을 할 것이냐. 사실 현재도 좀 포화 상태라 그런 트러킹 운송이 좀 차량들이 급할 때 수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좀 있습니다. 또한 창고의 위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좀 파악을 했던 그런 창고들의 위치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자리가 말씀 주셨던 브라티슬라바, 그러니까 슬로바크와 부다페스트를 잇는,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이쪽 부다페스트를 잇는 고속도로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위쪽으로, 북서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이제 쿠마론의 SK 공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이에는 사실 지금 현재 마땅한 그런 입지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위치하는 것이 지금 주요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말씀대로 또 SDI 쪽도 같은 유사한 형태로 고속도로를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 있는 입지에 저희가 거점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 갖고요.
조금 더 그 확인을 해보고 나서 좀 별도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명대학교 신석현 교수님께서 유엔 조달 물류 사례 및 진주 전략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하고 좀 다르게, 저는 해외 공동 어떤 진출이 아니고, 유엔 조달 물류 시장 진출 사례와, 그 다음에, 이어 관련해가지고, 콜드체인 물류 섹터 진출 전략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엔 조달 물류 시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콜드체 물류 섹터 조달 시장 진출 전략인데, 유엔 조달 시장 물류 시장은 여기는 유엔 시장 중에서 물류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쪽에 해당되는 쪽이고요. 두 번째 콜드체 물류 섹터는 제조업하고 서비스 업체 연관해서 유엔 조달 시장 진출을 하는 전략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뭐 4시경 되는데 한 15분 정도 하면 되죠. 네네. 예, 시간이 되게 뭐 없어가지고 이게 좀 상당히 급하게 넘어가겠는데, 유엔 조달 시장은 뭐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었는 줄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교수 신분이지만은 일단 현업에 있을 때 이런 거기 때문에 한번 유엔 조달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유엔 조달 시장에는 크게 나누면은 서비스 시장하고 소위 말하면은 재화 두 부분에 나눠지는데요. 서비스 시장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억 불 정도요. 그다음에 재화 부분은 한 120억 불 정도가 되고요. 이게 전체 유엔 조달 시장의 2020년 현재고요. 그다음에 유엔 조달 시장 현황에 있어서 제일 가장 기구별로 어떤 보면은 뭐 유니세프라든지 WFP라든지 세계식량기구, 유엔 여러 가지 기구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지원하는 유니세프의 발주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능하면 시간 관계상 좀 실무 사례를 유지하고 내용의 통계 자료는 여러분들이 한번 유인물 보시면은 한번 되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유엔 조달 시장이라는 게 유엔 SPSC라는 것은 각 품목별로 발주에 해당되는 품목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팜이라든지 헬스에 해당된다든지 이런 정도 61만 불. 그래서 이 부분은 품목별로 나눠진 분야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ICT라든지 에어 트랜스포트, 그다음에 푸드 케이터링 쭉 해가지고 주로 우리가 물류 쪽에 해당되는 게 물류 서비스에 해당되는 트랜스포테이션 스토리지인데요. 이 부분이 한 4.5% 된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4.5%지만은 실제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한 2천억 정도의 규모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참여 현황은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조달 시장의 참여 규모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억 4천 불 정도 되고요. 제한은 한 86.75%, 서비스는 한 13.25%, 현재 2020년 현재고요. 여기에서 품목별로는 의약품, 가장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백신 운송이라든지 기타 서비스, 의약품, 식음료, 관리 서비스 이 정도 나오고요. 의료 장비, 뭐 진단 키트라든지, 그다음에 참여 유관 기관은 유엔 산하 파호, 미국 쪽에 있는 하나의 보건기구에 해당되고요. 유니세프, 그다음에 WFP, 그다음에 난민, UNHCR 이렇게 순서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엔 조달 시장 참여도와 참여 규모는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있는 유엔 정규 부담금이 PKO, 평화유지금 포함해서
전 세계 11위에 해당되고요. 전체 유엔의 분담이 우리가 한 2.267%, 적은 돈이 아닌 유엔에 우리가 분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왜 이렇게 통계를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나라가 분담은 많이 하면서 실제로 얻어낸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유엔 조달 시장에 그래서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진출 사례를 보면은 이 부분은 제가 현업에 있을 때 한번 진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신문에 잠시 말씀드리면 신문에 이제 그 우주해운항공이라고 유엔 물류 원전 내용의 진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우주해운항공이 부산입니다. UNPD 유엔 조달에서 발주한 우리가 평화의 유지군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한피 부대에 발주한 부산항에서 남수단까지 입찰 공고가 떴을 때 입찰에 참가한 나라가 한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5개국 11개국의 그 글로벌 포워드가 입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국에서 나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참석할까 싶어서 유엔 화물은 조달 화물은 전 세계적으로 입찰 변다 등록이 돼 있으면은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부산에 있는 소규모의 중소규모라 하기보다는 좀 적은 규모의 포워드가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입찰에 참가해서 내용은 어떻게 그 입찰부터 벤더 등록부터 마지막 성공까지가 아주 소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대충 이 신문에 나오신 이 내용을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세계 5개국에서 11개 포워드 중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조그만 지방의 포워드가 여기에서 선정됐다는 거. 그래서 여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유엔 시장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벤더 등록을 하고 나서 꾸준하게 한번 입찰에 한번 시도해 봤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입찰에 그 하기 되기 전에 벤더 등록을 할 때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이렇게 누가 그 컨설팅 해주는 업체도 없었고 단독으로 여러 가지 그 유엔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벤더 등록하는 게 힘들었고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코털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때 그다음에 유엔 조달 물자를 그 2013년 8월 초에 그 부산에서 출발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로로서는 현대 글로비스의 자동차 선정에서 선적을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보면 내용 보면은 유엔 조달 시장이라는 게 앞에서 우리 2학년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지금 IT하고 도미니카에 나가 있지만은 유엔은 소위 말하면 자연재해가 발생해야만이 여러 가지 시장이 형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됐지만은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 오지 지역 특히 그 IT 쪽에 지진이 많이 났을 경우에 입찰 공고가 많이 떴는데 파트너가 없어서 이거는 현지 파트너가 없으면 상당히 그 힘든데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 IT 쪽에 여러 가지 또 위치상 가깝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찰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향후에 지금 아프리카 지금 또 남수단하고 북수단의 지금 분쟁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스탄에 지금 또 최근에 그 또 탈레반 정권 여기는 물류하는 입장에서는 여기가 아주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또 잠재적인 시장으로서 또 그렇게 간주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사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유엔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입찰 공고가 있어. 그래서 유엔 그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은 여기에 프레이트 포워딩 치면은 여기 입찰 공고가 뜨는데 여기서는 2014년도에 어워드로서 여기에 유니버설 시에너가 공개적으로 유엔 쪽에 리퍼블릭 코리아 2013년 8월 6일 날 여기 입찰 공고에 성공했다는 내용이고요. 입찰자 공식인데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 한 나라에서 최초로 순수
물류 포딩 분야에서는 최초 입찰 성공했고, 그 다음에 벤더도 제일 먼저 등록했다는 거. 뭐 그걸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입찰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뭐 내용이 보면은 2003년이 아니고 2013년도입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사우스 수단 결국은 여기가 한빛 부대입니다. 그래서 발주 금액은 60만 불, 5개국 신업체, 그 다음에 최종 입찰 대한민국의 부산 우주항공이고, 그 다음에 부산 2013년 8월 6일 날 선적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건 60일 정도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왜 이렇게 기냐면은요, 케냐 몬바사 가는 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베슬로는 로로케리아로는 예를 들어 한 25일, 그다음에 나머지는 육로 수송이 무려 한 달 정도 걸렸다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남수단 쪽에 여러 가지 그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1800km를 갈 때 여러 가지 나중에 제가 지도에 보면서 설명하겠지만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코스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참고로 입찰 국가에서는 뭐 미국의 예를 들어 이런 글로벌 포드가 있었고요, 이태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덴마크, 프랑스 이 정도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당시에는 여기 이제 그 RFPS라는 입찰 공고의 넘버입니다. 요런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걸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벤더로서 여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조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의향서를 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있었던 일, 여기에 입찰 서를 보낼 때 여기에 뭐 앞에 표준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런 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도 보기에는 아주 영어로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은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익숙해서 여러 가지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에 유엔에서 발주하는 그 UNMIS가 유엔에 있는 미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우스 수단 SS가 UN 미션 SS가 사우스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한빛 부대가 장설을 하고 건설 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차량도 있고, 그 다음에 컨테너도 있고, 트레일러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그 핸들링 이퀴먼트 이런 게 포함해서 크게 말하면은 컨스트럭션 어떤 이퀴먼트를 운송하는 그게 유엔 조달본부에서 입찰 공고에서 우리가 참여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10분 지났고 그래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도상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여기가 우리가 여기 부산에서 출발하고요. 한국에서 출발하면 한국에서 쭉 출발해서 대한민국 조그만 데 돌려가지고 여기 케냐 몬바사에 있습니다. 여기 몬바사에서 여기에서 가는 데가 한 25일 정도. 우리가 현대글로비스 로로선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 케냐에서 남수단 가는데, 남수단에 가는 지역이 여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보면은 우측에 보면은 우간다 거쳐서 남수단입니다. 여기가 몬바사 항구에서 가는 게 1800km예요. 이게 상당히 그 워존 전쟁 분쟁 지역이다 보니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본래 하이 리스크가 본래 리스크가 클수록 우리가 마진이 그죠? 그렇게 크기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나라가 남수단에 여기에 준출한 부대의 장비를 옮기는데 여기가 1800km인데 이 가는 것만 해도 25일.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여기 난페이버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래서 컨테너가 하루 지나가면은 비가 오면 우기가 돼가지고 여기서 못 움직인다는 상황.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 있을 때마다 유엔의 그 담당자하고 자주 연락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60일 넘으면은 유엔의 발주 기간에 도착 시간 위반하면은 페널티 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그 우리나라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따라가는 그 파견군하고 그다음에 유엔하고 이 3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행했는데, 그러면은 발주한 기업에는 한 분이 최소한 2사람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데 이게 가는 게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아프리카로 잘 아는 분을 좀 섭외해서 무사히 이렇게 가게 된 거. 이 가는 도중에 상당한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최종 도착했을 때 Equipment Acquisition Confirmation인데, 이 서베이 리포트를 작성을 하는데 특히 오주의 그 뭐 중량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타 그 벌크 캐리어를 운송한, 특히 유엔에서 움직이는 거는 명확하게 이 서베이 리포트가 나와야 되는데, 남수단에 이게 서베이를 할 수 있는 서베이 컴퍼니가 없었어요. 없어서 우간다에서 파견 나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뭐 무조건 부르는 게 뭐 2천만 원, 뭐 1천만 원 이렇게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도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서베이 리포터가 유엔에 제출해야만이 여기가 소위 말하는 입찰 그러니까 어워드된 한국 포드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그다음에 유엔사 이게 공동 코사인해 가지고 이게 가장 마지막 리포터가 됐는데, 여러 가지 우기 지역이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공리에 마쳤다는 거. 자, 그럼 그 당시에 출발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평택이 아니고 부산의 간만부도 옆에 있는 미팔부도 거기에서 출발했고요. 이런 식이고 여기에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우리가 이용을 했고 여기 유엔 차량이고 뭐 기타 등등 이 불도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엔은 무조건 유엔이란 마크가 들어가야 돼요. 이 마크가 이게 상당히 아프리카 가면 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유엔 마크가 없으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한다는 거. 근데 또 그 각 곳곳에 지나갈 때 육로로 이동할 때 여러 가지 그 유엔 마크 있죠, 유엔 마크. 유엔 마크가 반드시 붙여야 돼, 부착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절차 이용에 따라야 되고 이 차를 움직이는데 문제는 여기 도난 방지가 상당히 그 육로로 움직이다 보니까 1800km 가면은 무려 25일 정도를 달려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도난 사고가 있고 뭐 타이어도 빼가고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호부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경호부대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입찰 금액을 또 처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전쟁 지역의 보험을 커버해야 되는데 이게 DDP 조건이에요. DDP 조건 같으면은 셀라 쪽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파 겸 뭐랍니까 운송사 같은 경마이기 때문에 액츄얼 시파는 국방군이고 또 실제 또 하는 거는 전부 다 이게 포워드가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됐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그래서 이 독일 조금 전에 이것을 2013년대 하고 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진출 전략은 나중에 설명드렸지만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콜드 체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서비스 쪽이고 여기 말하는 콜드 체인 물류 섹터 이런 거는 2013년도에 그 경험을 토대로서 최근에 콜드 체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유망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도 유엔 조달 시장을 진출해 보자. 그래서 여기는 최근에 논문을 내고 12월 달에 아마 통과돼서 아마 12월 달에 지금 게재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콜드 체인 개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은 간단히 말하면 신전 제품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유지한다는 그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시간 관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콜드 체인 산업 분류도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왜 유엔 조달 시장에 또 한 진출을 하려고 하느냐. 문제는 우리가 유엔 조달 시장에 한번 진출한 경험을 가지고 여기도
우리가 지금 콜드 체인이라는 게 백신 우리가 K 방역으로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그 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국내의 냉장 냉동 시설도 좋지만 지금 포화 상태니까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지금 어디 버리노? 다운이 되네. 아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거 아예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갑자기 또 시스템이 뭐 PC가 갑자기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화면 보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콜드 체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내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혹시 제 이야기 들립니까? 네, 교수님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화면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콜드체인 연간 산업을 활용해서 한번 유엔 시장 진출해보자는 나름대로 논문으로서 이렇게 한번 제안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뒤에 이제 진출 전략이 나오는데 진출 전략에 따라서 그래서 진출 전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진출 전략은 먼저 우리나라가 지금 콜드 체인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국내 시장이 냉장 냉동 시술을 통해서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지만은 이 활성화되는 어떤 그거 통해서 우리가 해외 콜드 체인 쪽에 한번 유엔 쪽에는 왜 콜드 체인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냐면은 저개발 국가에 여러 가지 그 백신 보관을 위해서 지금 특히 그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백신 보관 시설을 지금 수요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있는 그동안 냉장 냉동 시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유엔의 시장에 진출하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출하는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해외 지금 콜드체인에 관련해서 직접 진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물류 기업과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지금 냉장 냉동 설비업을 경험 있는 제조업 분야 그래서 제조업과 같이 협업해서 현재 해외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리 포워더가 대부분 특히 국제물류 주선업체가 해외 그 네트워크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냉장 냉동 그 설비업체는 저장 기술이라든지 설계 여기에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물류 포워드와 같이 협업해서 콜드체인 물류 섹터 연간 산업에 유엔의 진출을 한번 진출을 해보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화면에 이상하게 지금 제가 지금 PC를 하는데 노트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갑자기 이런 경우 없었는데 화면이 이렇게 없어지는데 그래서 먼저 진출 지원 방안으로서는 첫째 우리가 지금 현재 수도권 소비자 중심 시장이 지금 저온 창구가 지금 건설이 증가 추세되어 있고 특히 경기도 지역에는 거의 포화 상태로 지금 아마 건립이 제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그
식품 산업 외에 기존에 있는 그 콜드체인에 대해서 국가적인으로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이런 가지고 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세 번째는 글로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콜드체인 가는 어떤 유생이라든지 이런 방역에 대한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하우를 가지고 최근에 그 유엔 시장에서 많이 발주가 나오고 있는 저개발 국가의 백신 보관용 창고를 우리가 우리나라의 냉장 냉동 설비 업체, 디자인 업체, 설계, 그다음에 우리 포워드와 연계해서 한번 유엔 시장에 진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그 인적 자원에서는 콜드체인 시설 개선, 또 지금 해양수산부라든지 기타 부서에서 지금 운반 용기도 개발하고 표준화가 지금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유엔 시장에 진출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현재 그 긴급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의약품, 백신 등 수송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 시설, 그 다음에 운송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확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특히 이게 콜드체인이라는 건 긴급 수요가 해당되기 때문에 항공 운송 수요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천공항에 24시간 한류 가능한 항공 물류가 한류해서 유엔 시장에 진출하면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좀 일반적인 그 유엔 조달 시장 특성은 자연재해, 그다음에 긴급 지원, 극빈국에 대한 기하 구호 활동 등, 그다음에 그 주로 개발도상국과 기하 극빈국에서 발생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평화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콜드체인에 왜 신경을 쓰냐면은 시리적으로 근접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콜드체인 관련 조달 입장 중심이 지금 현재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콜드체인 관련 기업들이 협력해서 동반 진출을 해서 도전해보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콜드체인 관련 입찰 정보가 이 우측에 보면은 아시아 지역이 65.4%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니스탄, 뭐 네건,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이외 지역에도 수단, 남수단, 피지, IT, 스위스 다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뒷부분은 잠시 뒷부분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좀 세부적으로 논문을 내기해서 강점 요인, 양점, 약점 요인 우리가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실시했고요. 그래서 계속 넘겨주세요. 네. 그다음에 좀 넘겨주세요. 예, 그다음에 그 전문가 통해서 1차 기초 조사 결과 또 넘겨주세요. 1차 조사 결과. 예. 예, 그래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좀 넘겨주십시오. 네네. 예, 결론 부분에 보면은 콜드체인 물류식대 조달시장 진출 전형의 결론 부분이 뭐냐면은 성장 요인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과 수요가 증가하고 바이오 의약품 수요가 증가한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그 제 요인은 비용이 높기 때문에 높은 운영 비용과 왜 높은 운영 비용을 하면은 창고 시설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초저온 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표준화 미비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그 콜드체인이라는 안에 있는 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의약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특히 유엔에서는 개도국의 콜드체인이라는 게 유엔 산하기구의 지원으로 저장과 운송, 특히 콜드체인 저장시설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한국 초전 있죠. 거기에서 지금 LNG 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인도가 콜드체인 시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시설에 대한 유엔에서 발주하는 거기에 아마 진출하면 좋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엔 조달 시장은 시장 진입 장벽이 낮고 대금 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반복 말씀드렸지만은 기존 제조업체 콜드체인 연간 산업과
해외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한 포도 같이 동반 협력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또 유엔 조달 시장에 우리가 블루마켓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은 좀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화면에 공유가 잘 안 돼서 갑자기 이 노트북이 나와 죄송합니다. 네네. 네, 괜찮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로 부자리 실장님께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항공사 해외사업시장 부장님입니다.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예, 예. 신석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이제 다양한 연구 결과물을 저희도 이제 공공기관의 입장으로서 많이 참고도 했고, 특히 오늘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유엔 조달 물류 시장을 진짜 성공적으로 진출하셨던 그런 실무적인 경험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공부가 됐고, 향후에 저희 그 항만공사 입장에서도 향후에 저희도 이제 해외 신규 사업이나 또는 국내에 관련된 물류 사업을 할 때도 이런 조달 물류에 관련된 것도 좀 더 스터디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많은 결심을 또 하게 됩니다. 짧게나마 저희가 이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오랫동안 연구하셨고 실무가 경험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논평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부가적으로 한번 저희도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주신 내용에 더불어서 분명히 이제 해외 공공조달 시장 유엔 중심으로는 아주 투자 가치가 있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또 이제 많은 시간이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제안 정보나 또는 입찰 과정에서의 단계별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데 반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상 자체가 좀 확실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같기도 합니다. 아직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노력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또 이제 말씀처럼 이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한 거는 유엔 조달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보건 분야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콜드체인 섹터는 보건 관련해서도 가장 크게 앞으로 수요도 많고, 과거에도 수요가 컸습니다만 저개발국이나 빈공대상국으로는 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명히 짐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또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 유엔 입찰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결국에 제가 알기로도 가장 입찰 평가에서 낮은 가격 쓰는 곳이 결국 되는 걸로도 많이 짐작을 하는데, 이 물류 입장에서는 가령 또 이제 가격 경쟁력이 결국에는 이제 제품 가격 중에서 이제 운송비가 많이 중심이 될 텐데, 아마 국내 기업들 특히나 이제 진출을 생각하는 곳에서는 이제 유엔 조달 물류가 가장 활성화되는 필요한 중동이나 아프리카, 남미 같은 지역은 어떻게 이제 배송 자체의 경험이 많지 않을 걸로도 보입니다. 국내 물류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도 없고 또 물류비가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비를 이런 지역에 포함을 한다면은 실제로 이제 입찰 평가에 필요한 가격 경쟁력이 좀 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우려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마 다양한 어떤 그 시장 사전 분석이나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신 교수님 말씀처럼 분명히 매력적인 어떤 분야고 당연히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실무적으로 파고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제가 이제 주신 내용에 조금 더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신 교수님은 실무적으로 이제 많은 또 경험이 있으시고 물론 많은 고민도 하셨습니다만 유엔 조달물 이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입찰서나 제안서 작성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려가. 예. 기업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제한되는 기업 상황에서 전문 인력도 분명히 부재할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저희가 보기에는 유엔 조달 물류 시장 진출을 위한 어떤 선언적인 경험 갖고 계신 입장이나 기관에서 제안서 표준 관련된 가이드를 별도로 한번 만들어 주신다거나 또는 이제 컨설팅 서비스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저희는 뭐 항상 이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만, 유관기관 간에 결국에는 진출 지원 협업 체계입니다. 말씀처럼 이제 국내에도 조달청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기관 조달 시장 진출 지원 부서는 개별적으로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이 협의체가 정례적으로 아마 구성이 되는지는 또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유관끼리 어떤 간담회나 협의체가 좀 경험 있는 기관, 또 실제로 사업 수주를 했던
그런 기관에서 소통도 하고 협의체 중심으로 입찰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입찰 준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계별 자문이나 또는 이제 말씀처럼 이제 유엔 관련된 기관들하고도 상시적으로 아마 네트워킹이 돼야지만 수주 가능성도 높일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관기관 진출전 협업 체계 구축 이런 부분도 이제 교수님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또 저희도 이제 실무적으로 좀 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 민간기업들 가령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분야든 이제 팀 코리아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유엔 조달 물류 시장 특히 이제 이런 콜드체인 비즈니스 쪽으로 분명히 시장성이 높은 걸로 파고들기 위한 어떤 별도의 어떤 팀 코리아도 결성이 된다면은 좀 더 이제 우리나라의 각 앞선 기술을 가지고 수주 경쟁력을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 유엔 조달 벤더 등록 지금 제가 유엔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부산시 지금 봐서 제가 5개 업체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실장님 그 질문 잘 하시는데, 솔직히 지금 콜드체인 물류 등 이거는 사실 제가 논문을 내고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이게 게재 확정이 돼가지고 나올 거예요. 예. 오늘 처음 제가 이 발표를 저희 왜 알리냐면은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걸 지금 아주 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유엔 시장 처음 할 때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머스크에서 한 19년 근무하고 알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좀 물류 쪽에 포드에도 관심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하도 시장이 좁으니까 좀 안 하는 시장을 찾자 해본 게 유엔 시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해보니까, 아까 그 실장이 질문 잘 하시는 게, 제안서 맞아요. 근데 유엔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게, 가격만 다운되는 것만 생각했는데, 입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가격 제한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파이낸셜 프로포즈하고, 그 다음에 테크니컬 프로포즈 두 개를 나눠줘요. 그래서 그게 가격 낮다 해가지고, how to move, 어떻게 운송할 거냐. 그런 어떤 설명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가격 플러스, 그 다음에 종합평가가, 그 다음에 기술적인 그런 어떤 그러면 너가 출발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운송할 거냐. 그 제안서를 내는데 거기도 몇 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운 좋게, 아무 경험도 없지만 가격은 조금 모르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 좀 겁이 나서, 겁이 나다 말은 쉽게 말하면 욕심이 나서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제안서를 우리가 아프리카 남수단에 가본 적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있는 donde 다 찾아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구글로 찾고 아프리카에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정말 막 구글로 찾아가 아프리카에 전화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유엔 쪽에 그 영어로 작성하기 쉽지 않은데 파트너를 아프리카에 찾아서 거기에 자기들 보고 제안서 내렸어요. 그럼 그거를 조금 우리가 좀 포장을 해가지고 유엔에 냈는데 아니 갑자기 유엔에서 전화가 계속 와요. 이상하다고. 한국에서 이게 이런 경우 드문데 그래서 유엔에 자꾸 전화 오니까 깜짝 놀라고 그래서 자기들도 이게 한국에서 처음으로 내다 보니까 마침 반기문 총장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 여하튼 간에 이제 서투르가 긴데 우여곡절 끝에 계속 분위기가 우리가 최종으로 낙찰되는 분위기가 계속 유엔에서는 확인하는 거예요. 너 견적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유엔에서 전화가 오니까 상당히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실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제안서 가격만 아니라는 걸 제가 요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유망한 거는 유엔 조달 끝나고 나서 그 뒤에 국방 물자를 또 여러 번 또 했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근데 또 지금 기회가 된 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유엔 시장은 좀 분쟁 지역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같이 IT 좀 뭐랍니까 지진이 많이 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시장이 형성되고 그래서 콜드 체인 이거는 저도 진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논문을 선대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 잘하신 게 이게 팀을 짜서 그 다음에 그 항만공사도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한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제가 학위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그 당시는 항만공사는 이런 또 신사업부가 해사업부 없었고 그래서 항만 개발이랑 연계시켜서
왜냐하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BPA가 분명히 우리가 항만에 그 소위 말하면은 그 배우부지 임대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창고도 관리하면은 냉동 시장 창고도 분명히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업체 연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걸 그렇게 하려면은 운반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장비도 수송해야 되니까 장비 수송 누가 하냐면 그럼 포드가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창고를 우크라이나에 최근에 발주됐는데 제가 그 발주한 내용을 가지고 콜드젠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대요. 내가 그 설계 도면 보고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제가 논문을 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논문을 지금 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 BP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그다음 또 하나 보신 것은 글로벌 네트워크 중소포워드들이 대기업 아시겠지만 또 여기는 또 유엔 쪽 시장은 반드시 대기업이라고 필요가 없어요. 조그만 중소기업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은 왜 관심이 없냐면은 아시겠지만 대기업은 이자 물류가 있기 때문에 자차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에 신경을 쓸 이유도 없고 복잡한 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틈새 시장은 결국은 인디체 마켓에서 누구나 하면은 중소포워드고 조금 틈새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또 길게 하면 또 그래서 일단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예,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뭐 제가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저희도 덕분에 했고 KMI 쪽에서도 아마 제 권영권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공공 그다음에 연구 그리고 실무를 갖고 계신 또 경험 한번 조만간 저희가 한번 협의체를 별도로 한번 구성해서라도 말씀대로 중소중견 기업들의 좀 진출을 도와주는 그런 게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마지막 말씀 이양 놓은 김에 지금 우리가 지금 가덕 신공항 지금 짓고 있잖아요. 가덕 신공항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나왔잖아요. 예.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유엔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쉽게도 반기문 총장 이래 우리나라가 물류센터도 없어요. 그 아시아 존에서는 지금 말레이시아가 있고 각 섹터마다 대륙별로 물류센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이제는 가덕 신공항 생기면 그래서 뭐냐면은 콜드체인이 왜 유망하냐면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육해공이 다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얘는 콜드체인이 이렇게 백신 같은 이게 긴급 물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는 콜드 지역의 연간 산업이 유엔 쪽에 시달 진짜하면은 긴급 화물로서 상당히 24시간 그 공항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드디어 우리가 인천공항 다음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은 좋은 BPA가 좀 역할하면 좋다 생각합니다. 유엔 조달 물류센터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지금 예. 우리나라가 네. 지금 아직 없는 나중에 것 같습니다만. 예, 논문에 보시면은 자세히 네네. 나오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 KMI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특히 신변은 뭐 전남 도청에 더 관심이 있어요. 하여튼 그겁니다. 예, 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교수님. 예. 네.